자, 지금까지 키워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예,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 인출, 후 암기, 그 다음에 의미 찾기, 논리적 연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선, 인출, 후 암기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할 때 어떤 서브노트라든지 요약 자료를 먼저 한번 훑어보거나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출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손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암기를 한 직후에 인출을 하기 때문에 방금 눈으로 봤던 것들이 단기 기억에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어떤 단어를 정확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는 거죠. 왜냐? 방금 봤던 그런 활자들이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냐 안 돼 있느냐를 따져서 저장돼 있지 않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단기 기억에 있는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에 있는 지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암기를 하는 건데 먼저 암기부터 하고 인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 인출, 후 암기라는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정의를 확인해 봐야겠다 싶으면 일단 써보는 거예요. 예, 생각나는 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냥 뭐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능한 그거와 근사하게, 근사치 있게 좀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예, 그러면 최초의 서술이 내가 서브노트나 뭐 요약자료에 있는 서술과 다른 부분이 있겠죠. 예, 어떤 키워드가 빠졌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또 비슷하게 뭉뚱그려서 표현한 그런 문장이라든지 키워드가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또 교육자처럼 표현할 수 있을지를 서브노트라든지 요약된 자료의 표현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최초로 서술한 표현과 서브노트 요약자료에 있는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그 서브노트와 요약자료에 있는 표현대로 좀 수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선, 인출, 후 암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찾기거든요. 예, 이거는 예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공 서적을 보면서 뭐 나름대로 키워드를 선정해보고 정리를 해봤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심리적 유액이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실험, 가치, 신념 체계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시기. 예, 저라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사실 이 문장도 사실 많긴 해요. 예, 대표 키워드는 자아 정체성과 탐색이라고 하지만, 부차적으로 역할, 그 다음에 가치, 신념,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선, 인출, 후 암기를 했죠. 그러면은 분명히 생각나지 않은 키워드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자아 정체성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죠. 또는 뭐 탐색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실험, 가치, 신념 체계,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일단은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났다고 해볼게요. 가치와 신념 체계. 예, 이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 용어를 빠뜨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의미 찾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가치와 신념 체계가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용어가 장기 기억화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실험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자기 청소년기 때, 공부 좀 잘 될 때는,
이거 뭐, 의사나 변호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운동을 잘하니까, 뭐, 운동선수로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역할들을 계속 실험해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상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이 키워드 새로운 역할이라는 거는 잘 떠올랐을 텐데 가치, 신념 체계 이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 않았다는 것과도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가치와 신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용어들이 만약에 전공 서적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용어라면 그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더 한번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치, 사실 가치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기 전까지 뭐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신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게 가치와 신념이나 뭐 둘 다 뭐 개찐 도찐 뭐 같은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달라요. 예. 가치는 주관 및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예.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치인 거고,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명제, 언설 등을 적절한 것으로서 또는 진실한 것으로서 승인하고 수용하는 심적 태도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용어를 찾아봤으면은 가치와 신념, 이 두 용어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거든요. 가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잖아요. 충족시켜주는 것.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충족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삶, 보람, 긍지,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신념은 어떤 것을 믿는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그래도 사회주의보다 낫다. 자본주의가 그래도 괜찮은 사회 시스템이다. 라고 믿는 것, 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신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 두 가지의 용어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에 인출할 때는 그래. 역할만 새로 모색해보는 게 아니라 가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숙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숭배할 수도 있다가 나중에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최고 가치로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가치도 끊임없이 탐색해 보는 거고 신념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나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라면 그 의미를 더 한번 깊게 보충 설명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 연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예제 하나를 새로운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교육의 기능인데요. 교육사회학 파트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어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만 해도 6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곧이곧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우선은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는 것, 대표 키워드를 찾는 것과,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가지지만, 이 문장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삭제하고 합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표 키워드를 한번 추려볼게요. 여기서는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뭐 사회화 기능이 대표 키워드겠죠. 왜냐하면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이라는 말이 결국 사회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는 사회화.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학교는 복잡하게 분화되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분류 선발하여 업적주의 사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문장 너무 길거든요.
이럴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또 이제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기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기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학교 교육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거든요. 예, 그 중에서 01년도 초등 문제를 보면은 여기 답번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했죠. 예,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면은 예. 자 선발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라는 말은 방금 전 봤던 내용에서도 드러나 있죠. 선발, 분류 사실 분류라든지 배치라든지 비슷한 용어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류와 선발이라는 말은 꼭 필요한 필수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업적주의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이것도 사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긴 하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2011년도 중등 문제를 보시면은 3번 보기에서 학교 교육은 업적주의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한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돼 있고 2005년 중등 문제에서도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은 현대사회의 업적주의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뭐 일단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업적주의라는 말은 사용이 된다. 계속 사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 교육은 능력주의, 이념, 업적주의, 능력주의. 예.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거 보면은 업적주의라는 말도 키워드로 선출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문장. 학교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규범을 함양하도록 한다. 예. 여긴 잠깐 킵할게요. 왜냐면 1번과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3번 문장을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일단 놔두고요. 4번. 학교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한다. 예.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계층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선 대표 키워드를 계층 이동과 평등한 교육 기회. 예. 최종적으로 꾸밈을 받는 말은 계층 이동이 맞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이제 계층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평등한 교육 기회도 이제 대표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고요. 학교 지식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예, 이 말에서는 지식이라는 말과 보편적 합의 라는 말을 대표 키워드로 삼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6번. 학교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한다. 예, 여기서는 이제 보상과 이제 재능과 노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선출해 봤는데 1번과 3번 문장은 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학교는 아동에게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규범 등을 사회화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할 것 같거든요. 예, 학교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규범 등을 사회화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줄였다 하더라도 5가지 문장이 되겠죠. 예, 이 문장들을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문장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화 기능이라는 키워드와 공정한 보상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학교에서 우리는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죠.
잠재적 교육과정이든 공식적 교육과정이든 어떤 것들을 배우겠죠. 지식, 기술, 가치, 규범 등을 배우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사회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결과로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성적이 주어지는 거고요. 예.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재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사회화 기능과 공정한 보상이라는 키워드는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을 이렇게 받고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성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점수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 선발되는 거잖아요. 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전문직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정한 보상과 2번 문장인 분류 선발이라는 문장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4번 문장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한다. 자, 이 문장은 1번 문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회화 기능. 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에게 이제 뭐 지식, 기술, 가치, 규범 등을 배우죠.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안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우선은 교육 기회를 부여를 해주죠. 예.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장과 4번 문장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5번 문장이 남았는데, 학교 지식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학교를 가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는 그 내용이 교사의 주관에 의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르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겠죠. 예. 우리 사회 국민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지식과 내용들을 보편적 합의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번 문장은 학교를 가기 전의 모습, 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지식들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뭐 교육과정 뭐 위원회라든지 교과부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5가지 문장, 뭐 하나는 이 2가지는 합쳤잖아요. 1번과 3번은. 자, 그럼 5가지 문장이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를 더 붙이고 싶다면은, 예, 더 생각해보면 돼요. 공정한 보상?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뭐 노력과 재능에 따라서 공정한 보상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를 붙이거나, 분류 배치. 그러니까 누구를 분류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각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분류하고 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살을 붙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시기예요. 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을 더 의식적으로 찾아 나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이걸 또 나중에 못 외우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서 이미 암기가 잘 된 것까지 다시 깡그리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기한 것들은 우선 놔두고요. 잘 인출되지 않는 것부터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시기로 생각하면은 선생님들이 암기해 드리는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